국내 한 사모펀드가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 펀드는 공식적으로 경영 참여를 선언했는데 갑질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조양 회장 일가의 경영권이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협상에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국회 예산심의 최종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지난 1년 새 14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집을 5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전국적으로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 감리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떠오르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갑질 논란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 회장 일가의 경영권이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국내 한 기업 지배구조 사모펀드가 그룹 지주사 지분을 대량 매입을 하면서 경영 참여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사들인 곳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투자 목적으로 만든 그레이스 홀딩스입니다. 그레이스 홀딩스는 어제 한진칼 주식 532만 주를 1,300억 원에 매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율 9%로 조양호 회장 일가의 29%에 이어 단숨에 2대 주주로 뛰어오른 겁니다. 8%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펀드 대표인 강성부 씨는 증권가에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명성을 쌓은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KCGI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주의 펀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KCGI가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 여기에 소액주주까지 우호 지분을 합쳐 한진칼의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경영 참여를 선언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3월달 주총에서 표대결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컵 갑질 사건과 밀수 의혹 등 조 회장 일가의 여러 일탈행위로 여론이 악화돼 한진그룹 입장에선 사모펀드의 경영권 참여를 막아달라는 우호 여론 조성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지분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한진칼의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을 타고 장중한 때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임금은 절반으로 줄이고 일자리는 더 늘리자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이 새로운 실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만 협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신윤철 기자입니다.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 투자단과 투자자의 현대차의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당초 이야기대로 연봉 3,500만 원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광주시는 경영 상황을 반영하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임금 협상 유예 여부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생산 물량 보장과 차중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워낙 시각 차이가 커 양측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일단 실무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협상 단장과 현대차 CEO 대신 실무협의를 한다는 것은 단시간 내 합의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협상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한이 이번 달 30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노동계 합의안이 당초 광주시와 현대차 협상안과 달라진 점을 협상 난항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논의 구조상 민주노총은 빠진 반쪽짜리여서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대차를 이끄는 민주노총이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논의 구조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양보 없이 극적인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측의 통 큰 양보와 상대 입장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자동차 산업에서의 대외적인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지난 1년 새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집을 5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도 11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년 사이 14만 명이 늘어난 건데 2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집을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1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천 명 늘었습니다.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데 송파구가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 4구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등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력한 수요 억제책들을 쏟아냈지만 다주택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유동자금이 많은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다주택자 임대 등록 사업자를 양성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주택 구매가 늘어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4%는 내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 조사돼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9.13 대책 이후 2달 만에 서울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반전을 했는데요. 어제 한국감정원 자료에 이어서 오늘 나온 민간 조사기관의 자료도 이 같은 흐름이 재확인됐습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강남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가격을 낮춘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만 매수 문의는 뚝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거래가 전혀 없어요. 근데 뭐 거래가 있는 데는 있겠지만 어차피 뭐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는 없다고 봐요. 전월세도 거래가 잘 안 돼요. 부동산 114 조사 결과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1% 내렸습니다. 9.13 대책 발표 이후 오름폭을 꾸준히 줄여오다 이번 주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2017년 1월 이후 2년 만의 하락이자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4구가 하락을 주도했는데 송파구와 강동구가 0.07% 빠졌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로 돈줄이 사실상 막힌 데다 경기도 점차 꺾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까지 호의적이지 못한 변수들이 꽤 있잖아요. 뭐 보유세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제 지표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세 가격도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며 역시 0.01% 떨어졌습니다. 용산구와 동작구가 0.08%로 가장 많이 하락한 반면 양천구와 마포구 등은 0.02% 안팎 상승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시중은행들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근처까지 치솟았습니다. KB국민, 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코피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NH농협 잔액기준 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채용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각 기관에서 부정부패 감시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대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일본과 대만 등 주요 아시아 경제 강국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1인당 GDP의 47%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이나 홍콩의 42%, 일본의 34% 등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중국 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사장에 이병호 현 부사장을 임명하는 쇄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승진 이후 첫 임원 인사로 부진한 중국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비만 치료 전문 의약품을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 주사제라고 판매하고 광고한 병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대는 이 주사제를 처방 없이 판매한 5곳, 또 불법으로 광고한 19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사제는 갑상선과 췌장에 무리를 주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 토종 기업 지배구조 사모펀드가 대한항공의 대주주인 한진칼에 대해서 경영권 공개에 나섰다라는 이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진칼은 조양호 한중그룹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으면서 대한항공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갑질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의 움직임 또 향후 특히 내년 주주총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오늘 많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오늘 마침 이 내용을 가지고 리포트를 발표한 대신증권 양지환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한진칼 회사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로 대한항공, 진에어, 한진, 카로철 네트워크, 정석기업 등의 계열사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진그룹의 그 최상위 지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오늘과 지분율은 뭐 30% 미만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사모펀드 KCGI가 만든 이제 유한 투자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KCGI라고 그냥 통칭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KCGI가 이제 기업 지배구조 펀드, 행동주의 투자자를 표방하고 있는 사모펀드라던데 왜 한진칼을 경영참여 타깃으로 삼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될 경우 지주회사의 계열사의 경영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한진칼은 이번 사태로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에 시가총액이 1조에서 1조 3천억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인 시가총액이 3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진칼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오너일가의 지분율도 2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경영 참여에 시도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최근 여러 가지로 한진그룹이 국민적인 공분을 샀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우호 지분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앞서 잠깐 30%가 채 안 된다라고 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한진칼에 대한 조양호 회장 일가의 지분이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예, 한진칼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8.95%입니다. 그러면 29%도 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데 이번에 그 지분을 인수한 이 사모펀드가 9%고 다른데 주요 주주들은 어디입니까? 예, 그 외에 이제 국민연금이 10월 초에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8.35%이고요. 한투운용이 10월 초에 공시한 내용을 따르면 3.8%,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그룹이 5.03%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약 한 45%의 지분은 기타 기관 및 외국인 그리고 소액주주들에 분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조양호 회장 일가의 지분이 30% 가깝긴 한데 다른 지분들 합하면 거의 70%가 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모펀드가 경영권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KCGI 측이 지금 확보한 지분은 9%이기 그렇죠. 때문에 특수관계인하고의 지분율 격차가 이제 약 20% 정도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분 상태로는 당장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소액주주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의결권을 주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소액주주 또 외국인 주주라든가 다른 그 주요 그 펀드들이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 KCGI 편을 들 수 있는 여지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근거가 있나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의결권 자문기관의 어떤 그 자문을 받아서 아마 행사를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제외한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초에 있었던 갑질 의혹, 논란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한진그룹이 또 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액주주들 중 상당수가 이쪽에 의결권을 위임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액션이 벌어진다면 경영권과 관련된 이게 예를 들어 임시주총을 열어서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3월 정기주총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예, 임시주총을 통해서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금의 지분으로는 어렵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정기주총에서도
조양호 회장 일가, 그러니까 뭐 그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임기가 2020년 3월 23일까지기 때문에 이쪽에 해임을 요청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내년도에 다른 이사진 3인하고 감사위원의 경우는 내년 3월이 이제 임기가 만료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규로 이제 선임해야 하는데요. 그때 KCGI 측이 원하는 인물을 이사로 선임할 것을 주주 제안을 통해서 아마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조양호 회장이 이를테면 CEO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거는 사실 뭐 전혀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지금 지분율로는 사실 뭐 이게 특별 결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임기가 남아 있는 대표이사를 해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우호 지분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KCGI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을 장악을 한다, 한진칼의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 한진칼의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계열 회사들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진그룹이 원래 이제 운송 전문 그룹입니다. 그래서 뭐 항공, 해운, 유군을 전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항공과 그 유군만 사업만 영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항공사업 본연의 역할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편을 좀 시행할 걸로 일단 보이고요. 그 예를 들면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사업 부문,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매각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유일부동산은 매각을 통해서 확보한 현금으로 부채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제 계열사들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 예전의 사례를 보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이렇게 또 뭐 급등락하고 변동도 좀 있고 그래서요. 투자자분들이 이 한진칼이라는 회사 주식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앞으로 KCGI나 한진그룹 측이 어떻게 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께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실 접근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이제 적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단 한진그룹 전반적으로 경영 쇄신이 일단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진칼을 뭐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급등한 한진칼보다는 뭐 계열사들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뭐 지금 유가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 진에어 아니면 한진 같은 계열사들의 투자를 검토하시는 것도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양지환 팀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광주형 일자리 얘기로 좀 바로 주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을 대폭 낮춰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만들자. 이게 이제 원래 광주 일자리 사업의 취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오늘 2차 협상 가졌는데 별 진척이 없고요. 뭐 30일 날까지 막 간다 이런 얘기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 들으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어서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이거 잘 안 되나요?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광주형 일자리는 과거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이제 고성장세를 유지할 때 국내 투자는 잘 안 되고 해외 투자를 계속 완성차 업체들이 늘려가니까 그렇다면은 좀 국내 임금 구조를 좀 개선해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좀 고용을 창출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굉장히 개념은 저도 적극 지지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 그 내용이나 그 추진 체계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이 지금 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는 게 네. 지금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협상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신규 투자를 또 광주시 그리고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10만 대 정도의 생산 공장을 차리고 예. 여기에 취업하는 이제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결국에 취업을 시켜서 조금 생산성도 제고시키고 또 새로운 모델들을 생산해서 결국에는 광주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그런 성장 모델을 만들자 하는 거에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 협상이 진행돼 오면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또 퇴색됐다는 거죠. 완성차 업체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종의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또 임금 구조도 이것을 한 일정 기간 동안 과거 선진국들이 추진한 것처럼 묶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약간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좀 완성차 업체들이 그동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지금 완성차 업체에서는 이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박사님께서 분석하신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진 내용 결국 그렇네요. 네. 현대차가 매력을 갖고 이 광주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좀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이건데. 네. 만약에 현대차가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 이제 완전히 물러나면요 대안이 있습니까? 네. 솔직히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 이 모델이 어떻게 보면 개발될 때는 상당히 세계 자동차 수요도 좋았고 우리 자동차 성장세가 이어졌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기아차 굉장히 지금 실적도 안 좋고 또 심지어는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이 한 400만 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예. 여기에서 10만 대 증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라고 누구나 지금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드는데 운영 주체가 누구고 또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산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한 공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판매망도 있어야 되고 또 만들 모델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뚜렷하지 않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 방안을 내놓던 아니 해결 방안을 내놓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 말씀대로라면은 현대차가 만약 이 사업 손 떼고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아차가 그 대안이 되지는 않을 테고 네. 남은 르노, 삼성, 한국 GM, 쌍용차 이럴 텐데 그 회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10만 대 수준의 물량을 댈 정도 회사는 좀 안 되니 대안이 없다 이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면은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외국계 완성차 업체는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불성설이고요. 예. 일부에서는 지금 한국 GM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규모를 좀 축소하고 있고, 그렇죠. 예. 또 쌍용 같은 경우도 적자를 나고 있고, 또 르노 삼성도 내년이면 지금 위탁 생산하는 물량이 어떻게 될까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내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은 이런 증설 투자, 신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아주 현재 상황에서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현대차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상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만들려면 결국 현대차가 원하는 대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처음에는 광주역 일자리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인 줄 알고 이제 들어온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점차 현대차의 지금 기존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로서는 이것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좀 너무 처음에 현대차의 광주시가 제안했던 내용이 지역 노동계와의 합의 과정에서 조금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저희 기자도 취재한 내용 아까 전하던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약간 좀 졸속으로 좀 약간 뭐랄까요? 너무 급하게 추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뭔가 해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우리 지금 자동차 산업이 구조 개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지금 증설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신규 모델 지금 소위 얘기한 경영 SUV가 우리 좀 판매망도 좀 불확실하고요. 또 경차가 지금 국내에서는 상당히 공급 과잉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공장이 만들어지더라도 여타 지역에서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일종의 특정 지역이나 또 특정 기업을 몰아붙이는 이러한 그 추진 체계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 현재로서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이제 구조 조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노사가 좀 고통 분담을 해야 됩니다. 이미 뭐 그렇죠. 선진국 자동차 업체들도 그동안 잘 나갔었는데 앞으로 세계 자동차 산업이 1, 2년간 어렵다.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도 뭐 한 18,000명을 지금 일단은 해고를 하고 다시 경기가 좋아질 때 재취업을 시키겠다. 이러한 명확한 뚜렷한 그러한 목표나 비전을 제시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당히 목표나 비전도 뚜렷하지 않으면서 또 계획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선들을 초래하고 있고 예. 이것이 계속 추진되기에는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로부터 광주 일자리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삼바의 고위분식 결론이 나온 뒤에 이번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이번 사태의 후폭풍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연루된 대형 회계법인들의 부도덕성, 또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 이 부분 하나 하고요. 삼바의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삼성물산, 이 통합삼성물산의 재무제표의 적정성 문제, 또 금융당국의 특별 감리 여부 등으로 좀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순탁 회계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바가요, 증선이 결정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국제회계 기준에 우리는 따랐을 뿐이다. 두 번째는 2016년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 감리도 받았고 금융감독으로부터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제회계 기준에 이론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는 사실입니다. 잠재적 의결권 고려하는 것도 맞고요. 지배력 상실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게 돼 있고 지배력 상실이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이익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요. 예.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 조항이 적용되느냐인데요. 지배력 상실이 이루어졌던 근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관련 증거, 특히 2014년에 평가 불능 의견서는 조작되었다라는 물증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제회계 기준에 관해서는 증선이 결정이 타당한 것 같고요. 예. 한국 공인회계사의 위탁감리는 부실감리 맞죠. 비난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무실감사를 했던 그리고 나아가서 좀 분식회계를 공모한 것 같으로 보이는 회계법인도 역시 비난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법인 문제는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아서요. 근데 이번 금감원 질의해신 부분을 또 제가 좀 첨언드리면요. 금감원 말씀하시죠. 질의해신 부분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질의회신은 삼성이 준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 전제가 맞다면 답을 준 건데 삼성이 준 답에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이 인허가 단계에서 마치 2014년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2015년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있는 자료를 제출했고요. 금감원에. 처음부터요? 네, 그러니까 그 질의회신은 외부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감리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 측에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내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답변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준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걸 근거로 한 금감원의 답변보다는 문제 있는 자료를 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 회계법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선이의 결론을 쭉 들어보면은 대형 회계법인들이 이번 회계 분식이 사실상 거의 앞장서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수준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고양이한테 완전히 생선을 맡긴 꼴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가능한 상황이 된 게 아주 이상하네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회계법인들이
회사로부터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라고 하면 뭐 영향을 받지 않고 뭐 의견 원칙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예를 들면 회계법인이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뭐 횡령이나 배임이나 잘못된 회계처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른 주주에게 전달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경영진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데요. 경영진이 그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놔두질 않고요. 예. 내년 감사하기가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니까 현재 감사 환경이 제대로 감사하는 것보다는 영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하에서 회계법인들이 지금 대기업에 종속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물론 좀 이게 전부는 아니죠. 이게 이게 전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나온 이제 회계법인의 행태는 아까 스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자문을 넘어서 공모 또는 그렇죠. 복잡한 회계 기준을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 준 거 아닌지 의심이 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론으로 이렇게 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중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좀 고민을 했던 질문인데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증선위에서 보면은 이번 심의에서 그 삼바가 왜 분식회계를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의 관심은 이게 결국은 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된 뭐 작업이 아닌 이런 식으로까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선위가 이 부분을 심의하지를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감리는 수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회사가 동의한 자료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의도와 관련돼서는 자료를 얻기 굉장히 어렵고요. 회계 분식에서 고의라 하면 잘못인지 알고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회계 처리를 잘못하는 게 고의 분식이고요. 나쁜 의도가 있는지는 보통 감리에서는 찾아내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검찰 고발을 하는 거고 그렇군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의도가 무엇인지까지 좀 밝혀내야 되는 것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기 여부는 결국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을 감독하는 데는 금융당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회계법인이 이런 식으로 거의 공무 수준까지 하는 데서도 감독당은 결국은 적발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심지어 상장까지 간 상황이 된 건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회계법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적인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이렇게 매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거를 사실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감독당국도 그렇고 뭔가 이 구조적인 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번 쌈바를 계기로요.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감독 시스템이 처음부터 이 뭐 금감원, 감리위, 증선위가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회사가 워낙 많으니까 비상장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 감독 당국이 처음부터 뭐 인력을 투입해서 뭐 장부를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회계법인이 1차로 하고, 그렇죠. 2차로 한국공인회계사가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뭐 수문장으로 금감원, 감리위, 증선위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뒤에 확인하는 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회계법인들이 잘 일할 수 있는 환경,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 아마도 그 감사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정하는 것도 좀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좀 분식 회계를 저지른 회사 그리고 그것을 묵인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순탁 회계사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포인트 이제 분식 회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여부, 그 다음에 금리당국의 이 적정성, 이 재무제표의 적정성 문제, 그 다음에 향후 수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우리 법률 전문가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네. 얘기들을 좀 해볼 텐데 일단은 네네. 삼바 쪽에서 바로 행정소송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이게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뭐 이제 그렇긴 중요한 것은 삼성 자체는 이제 고의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해 온 것이고, 전 이제 증선이 입장에서 이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을 고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고의성.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요. 과실이나 중과실만 돼도 검찰 그럼요. 고발로부터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분식회계 자체는 의도적으로 장부를 조작해서 이제 부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의성이 아니다.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제 과실이나 중과실이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뭐 삼성 입장에서는 당시에 뭐 국제 회계 기준에 적합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최고의 4대 공인회계 법인으로부터 이건 문제가 없다는 걸 다 자문을 받았고 그 글쎄요. 금감원에서 문제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고의적인 것은 없었던지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예. 그 부분과 이제 최근에 불거진 것이 내부 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부 문건 과정에서 만약에 이걸 종속회사로 계속 연결 재무제표에 정말 반영했을 때는 자본 잠수도 있을 수 있다. 그 콜옵션 부분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검토 문건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어떤 그걸 위한 모의적인 그러한 문건이냐, 아니면 삼성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검토한 문건 중에서 일부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고의성 여부가 판단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딱 그게 행정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 포인트들이 되겠군요. 예. 근데 최종훈 금융위원장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제 삼성물산에 대해서 만약에 삼바가 그 분식회계로 결론이 증선에서 난다고 전제이긴 합니다만 특별감리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부 문건들을 보니까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삼성물산에 대해서 특별감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삼성물산이 지금 그 바이오로직스의 43.4%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통해서 회계가 고의적으로 부풀려졌다고 한다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그거 회계 가치도 고의적으로 부풀어진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다, 감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금감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최종훈 금융위원장은 뭐 가능성이 있다고는 열어놨는데 또 윤석헌 금감원장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리는 금감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금감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전에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이 합병해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제일모직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죠. 한 46.9% 정도 갖고 있었고 구삼성물산이 46.6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구삼성물산이 8.6% 그 정도 갖고 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제일모직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를 위해서 이게 이제 합병을 했고 합병 비율에서 문제가 있다.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시 봐야 한다. 그래서 삼성물산 특별 감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봐요. 어떤 겁니까? 그러면 합병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부풀려졌기 때문에 제일모직을 굉장히 고평가해서 그렇죠. 1대3으로 1대0.35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시기가 2015년 5월 26일이고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정말 분식 회계가 됐다고 한다면 이게 부풀려진 것이 2015년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점이 이게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합병 비율 자체는 이제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최근 1개월 내, 최근 일주일 그다음에 그 전날 거기에서 최종 이제 산술 가중 산술을 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가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뭘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산 가치로 합병을 하는 건 아니다. 지금 현행법상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삼성물산이 작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장부상 가치가 8,500억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정지가 되기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22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43% 정도 가지고 있으면 장부상 가치를 10조 정도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의 10분의 1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감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러한 장부 가치가 부풀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현재 삼성물산의 작년 2017년도 말에 그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를 보면 그래서 이제 감리를 해도 이게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로 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삼성물산과는 지금 아직은 이제 별개잖아요. 예, 아직은 별개긴 한데 예. 검찰과는 별개인데 일단 뭐 시민단체에서 특별감리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물산을 감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제일모직이 사실 그 당시에 자산 가치를 보나 여러 가지 볼 때 어떤 주식의 어떤 시장가 그 정도 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뭔가 의도적인 거 있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수사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까 우리 홍수탁 회계사도 감리라는 거는 회계적인 문제만 검토하는 거지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그 수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결국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결국 검찰 넘어가서 그냥 선바만 닦아주고 하지는 않을 테니 당연히 그것까지 이 수사가 미치게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이 구 삼성물산이 합병 문제가까지 이제 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근데 만약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검찰은 거기까지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바이오로직스 어떤 분식 회계 자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상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와 관련된 삼성물산 전 구삼성물산이죠. 그리고 제일모직과 합병과 관련해서 어떤 연장선상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거기까지 이제 수사를 갈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는 2015년 말에 또 회계 부정, 분식 회계 이제 이 부분만 들여볼지 그것 좀 지켜봐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면 이제 별도의 그 부분에 고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엄청난 수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정지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상장 적격 심사를 한다 할지라도 검찰의 수사가 그 부분까지 계속하면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 고발의 범위 내에서 증선위에서 고발한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수사를 일단 일단락하고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삼성의 어떤 승계 과정 전체에서 다시 수사를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삼바의 이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서울지검에서 특수 2부에 배당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무효 소송도 사실은 이미 1심은 끝났고 1심에서는 이제 무효가 아니다라는 것이 패소로 끝났고 2심도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어떻게 보면 얽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전체적으로 뭐 검찰이든 사법부든 뭔가 기존에 수사를 해오거나 기존에 재판을 해오던 거에는 뭔가 여러 가지 큰 변수가 생겼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제 그것도 당연히 뭐 조사를 하겠죠. 단지 왜냐하면 지금 내부 문건 같은 걸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하고 왔다 갔다 한 문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이나 대표가 단독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뭐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왜 이게 우리가 지켜봐야 하냐면 이게 회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냥 회계에 관한 문제만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검찰이 그렇게 회계 문제만 한정해서 수사하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분식 회계를 왜 하게 됐는가에 동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 무효랄지 그런데 영향이 있으려고 하면 회계 부정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이 다 그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불똥을 튈 수도 있고 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마지막 남은 게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3심 재판 여부네. 왜냐하면은 2심에서 뭐 변호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 판결이 난 이유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2심 그렇죠. 재판 그렇게 판결했던 거잖아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1심 재판에서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과 관련돼서 어떤 지배력 강화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나왔어요. 1심에서도요? 삼바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뇌물은 유죄가 나왔는데 그 안에 이유 중에서. 근데 항소심에 가서는 뇌물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무죄가 나올 때도 경영권 승계작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그때 논란이 많이 됐죠. 예.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이나 2심 판결에서는 뇌물이라는 판결은 났는데 그 안에도 내용이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승계작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났어요. 이게 그 이후에 이게 뇌물은 유죄로 판결을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에서는 좀 유리한 편이고 단지 지금 이전에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된 판결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이 2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유죄로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1심 재판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근혜 재판부도 그렇고 그 3바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자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3바가 사실은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3바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연결이 돼 있고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전체적으로 그룹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진짜 그 형사 재판이었잖아요. 그렇죠. 형사 재판이니까 형사 재판에서는 뇌물죄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범죄 사실이 있지만 그 중에 뇌물죄니까 뇌물죄와 연관성에 있어서 어떤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유죄는 나왔지만 그러면 그게 관련성이 있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스 말고 삼성의 지휘승계와 전체와 관련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걸 판단해서 약간 이거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복잡하긴 합니다. 그렇죠. 뇌물인데 왜 연관성이 없느냐 그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법리적 판단에 있어서 뇌물로 인정하는 거하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중에서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성이 있느냐 문제는 또 별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판들은 다 이 고의분식 결론이 나기 전 재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이 난 상태에서의 기존 재판들의 뭔가 영향이 판사분들도 다 이제 이 내용을 다 이제 볼 텐데 그런 영향이 또 검찰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서 할 텐데 그런 영향들이 없을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분식 회계를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스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분식 회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정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검찰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그러면 바이오로직스를 상장했을 때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와 관련해서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라는 부분을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걸 증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은 삼성물산이 대주주단 말이에요. 그럼 대주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것과 관련해서 삼성물산을 사실은 가지고 대주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배력이 계속 연관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관성 관련된 문제가 과연 지휘승계와 관련되느냐 문제인데 일단 뇌물죄에 대해서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의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다시 그 부분까지 사실관계는 조사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기소를 하고 이제 회계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또 그만큼 변호하는 측에서도 그 부분을 공략을 할 테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비즈플러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